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밤 랄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치유하고 있는 구독자이자 평범치 않은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꽤 잘 살아왔었는데 아내를 만나며 약간의 굴곡진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인 저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전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업했답니다. 절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서 힘들어도 서로를 위로하며 굳세게 버텼죠. 5년 동안 친구와 함께 모아왔던 소자본으로 아주 작게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월세가 35만 원인 아주 허름하고 낡은 상가에서 떡볶이와 오뎅, 순대와 튀김을 팔았죠. 음식 솜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변함없는 맛을 유지했더니 단골 장사로 꽤 잘 벌었어요. 친구와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시너지가 배가 되었죠.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분식집을 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많은 의견을 나누다 보니 저희는 장사 말고 진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때 전자담배가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저와 친구는 이거다 하고 고민 없이 전자담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거의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품질이 꽤 좋아서 판매가 잘 이루어졌어요. 점차 길거리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생겨나며 여러 곳에 납품을 하는데 성공했죠. 그 사업으로 5년 연속 연매출 10억 이상을 달성하며 친구와 전 직장인으로 벌기 힘든 돈을 손에 거머쥐었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정민아,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류 사업을 할 생각이야. 중국까지 가겠다고? 이거 아쉽네. 흥수 너랑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됐는데. 넌 나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놈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중국인인 거 너도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중국으로 건너가 사시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냐? 아들이 가서 효도도 좀 하고 살아야지. 듣고 보니 그렇네. 중국 가서 어머님한테 효도도 하고 사업도 번창이라 짜시가. 우리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와 흥수는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전 다음 사업으로 홍삼을 선택했어요. 오래된 건강식품이자 사람들이 계속 찾는 제품이어서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친구와 사업해서 모은 돈을 홍삼 공장을 차리는데 모두 쏟아버려서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대출로 마련했답니다. 중저가 브랜드로 출시하는 데까지 약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들었는데 막상 판매를 시작해봤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모든 걸 쏟아부은 사업이기에 중도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서 마케팅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대거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만 하며 대충 쪽잠을 자며 일했더니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공장이 무려 3개로 늘어났고 직원도 30명이 넘을 정도로 바쁘게 홍삼 생산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애도 거의 못 해봤지만 사회적 성공은 제대로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36이 되던 해에는 믿을 만한 직원 2에게 운영을 맡기고 편하게 대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무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크게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몸을 돌보기로 한 거죠. 여유를 찾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풍경도 들어오고 예쁜 여자들도 참 잘 보이더군요.
그전에는 돈 버는데 여념이 없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죠. 그래서 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와 결혼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으면 좋을 거라 여겨져서 결혼정보회사로 찾아갔죠. 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조건과 외모 등 맞는 구석의 여자를 찾아주겠다며 며칠 기다리라고 일렀어요. 전 여자의 조건은 보지 않고 청순하고 현모양처 스타일이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을 전해놓았답니다. 그렇게 매니저를 통해 여자를 3번을 만나봤는데 다들 마음에 가진 않더라고요. 예쁘고 매력있는 분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소개팅을 9번 했을 때까지도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없자 친절하던 매니저가 눈이 너무 높다면서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만 더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의 주선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비록 비싼 돈을 날리게 생겼지만 좋은 경험했다 치기로 했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로 나타난 여자는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후광이 비출 정도였어요. 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침까지 흘리며 여자분을 빤히 바라보았답니다. 평범한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나왔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물론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은 수줍게 웃으시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답니다. 며칠 동안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오길 기다렸는데 제 마음을 받아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부 메시지만 보내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직접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이에 그녀는 저의 진심을 느꼈는지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급속도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사귄 지 넉 달 만에 결혼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예비 처가는 생각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빚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전 사위가 되면 매달 넉넉히 용돈을 챙겨드리리라 마음먹으며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유심히 살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처가를 위해 이것저것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를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아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도움을 주려고 그래? 괜한 데 돈 쓰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해. 그리고 나한테 사준 명품들 다 반품하고 와. 내가 이런 옷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난 10,000원짜리 티셔츠면 만족하니까 다신 이런 데 돈 쓰지 마.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돈을 쓸 땐 써야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거 알잖아. 당연히 알지. 하지만 난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생활비도 한 달에 딱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금할 거야. 아내가 짠순이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돈을 아끼는 여자라는 건 결혼 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런 아내와 결혼하는 걸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통장 5개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답니다. 사업에 오고 가는 통장만 빼고 말이죠.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해서 저도 적은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절약을 강요해서 최소한의 지출만 하며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의 휴가나 명절 때가 되면 제가 현금 보너스를 종종 줘왔기 때문에 다가온 명절에도 똑같이 할 생각이었죠. 전 회사 통장이 아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해서 아내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답니다. 자기야, 이번 명절에 직원들 보너스 줘야 되거든? 통장 좀 줄래? 보너스? 원래 연봉이 포함된 거야? 아니면 당신이 마음대로 주는 거야? 연봉이 포함된 건 아닌데 그냥 고생들 하니까 내가 때때로 현금 봉투를 나눠주거든. 이번 명절에도 똑같이 나눠줄 계획이라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줄 필요도 없는데 선심을 쓰시겠다? 그렇게 퍼주면 호의를 권리로 하라. 나랑 결혼해서 살려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마. 오늘 당신한테 실망인데? 돈을 이렇게 막 쓰면서 살아온 거야? 자기야. 그런데 보너스를 주면 직원들의 사기가 달라져.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라고. 물러 터진 소리 하지 마. 내가 알게 된 이상 절대 안 돼. 나한테 통장을 왜 맡겼는지 잘 생각해봐.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아내가 워낙 거세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직원들의 보너스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기대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회사 사정으로 보너스를 주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자 표정들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했던 호의를 권리로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현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전 아내가 하는 말은 군소리하지 않고 달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저희 식구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 말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손에 돈을 주고도 아내는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만 입고 다녔어요. 게다가 처가와 시댁을 자주 오가는 아내를 위해 자동차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중고차를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자기야, 차는 좋은 거 타도 돼.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싼 차를 사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장땡 아니야? 난 중고 마티즈 정도면 충분해. 만약 티커가 있었더라면 그걸 샀을 거야. 그래서 결국 13만 킬로를 탄 마티즈를 사주었답니다. 카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주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어서 안심하게 되었죠. 또 결혼 후 처음 찾아온 아내 생일에 호텔 식당을 예약했더니 당장 취소하라며 화를 냈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호텔까지 가서 밥을 먹느냐며 절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생일날 저희가 향한 곳은 호텔 뷔페가 아닌 6,000원짜리 한식 뷔페였습니다. 거기서 본전을 뽑겠다고 3번이나 밥과 반찬을 퍼서 과식까지 하더라고요. 제 돈을 막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자주 내비쳐 주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처가에 제가 해드리는 건 홍삼을 끊기지 않게 드리는 것뿐이었답니다. 앞으로 사업이 아닌 사적으로 돈을 쓸 때는 무조건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일절하지 못하고 공장에 남아도는 홍삼만을 가져다 드렸죠. 그럼에도 장인 장모님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사위가 힘들게 만든 홍삼을 공짜로 먹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아내가 두 분의 영향을 받고 사치없이 잘 자란 것 같았죠. 또 20대 후반의 처남은 혼자 힘으로 족발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차렸다는데 얼마나 아끼고 살았을지 지레짐작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내와 늘 웃고 다정하게 지낸 것 같아요. 사랑이 식지 않아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20대 청춘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일만 해와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답니다. 뒤늦게 제 몸 상태를 알게 된 아내는 매일 건강식과 영양제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 전화로 꼭 챙겨 먹으라고 확인 전화까지 했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아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내를 닮은 딸을 낳으면 제 인생에 소망하는 걸 모두 이루는 것이어서 최선을 다해 건강을 챙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빼빼하게 말라갔고 피로에 짓눌려서 쉬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이라 여기며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일상을 지냈는데 몸이 회복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부터는 20대 때 자지 못했던 잠이 몰아서 왔는지 하루에 14시간을 쿨쿨 잤네요. 몸이 자꾸 게을러져서 걸핏하면 결근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라는 안일할 생각으로 지냈는데 몇 주의 게으른 시간을 보내자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저희 같은 중저가 홍삼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관리자들이 회사 자금이 부족해졌다며 일을 멈췄기 때문이었죠.
또 바람처럼 등장한 새로운 홍삼 제품들이 널려 있어서 단골 고객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나가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라서 개인 자산을 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회사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제 통장 5개 중 3개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자기야,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려워. 이대로 가다가 내일 모레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아무래도 내 재산을 써서 크게 광고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광고? 당신 홍삼은 신뢰도가 높아서 잘 팔리는 거 아니었어? 괜한데 돈 쓰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가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큰 돈을 써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작년엔 중년 배우를 써서 억대가 들어갔다니까. 그렇게나 크게 써야 돼? 알겠어. 잠깐 기다려봐.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안에 있던 통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잔고 내역을 보니 제 돈이 거의 다 사라지고 몇만 원씩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거? 내가 좀 썼어. 아니, 어디 얼마나 썼길래 20억이라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냐고. 당신이 허튼데 돈 쓸 사람 아니잖아. 그게 말이야,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좀 썼어. 부모님한테 아파트랑 노후자금 해드렸고 남동생한테는 족발집 차려줬고. 뭐라고? 아니, 처남이 혼자 힘으로 차렸다는 족발집이 내 돈으로 마련했던 거야? 아니, 게다가 당신 부모님 아파트를 나와 상의도 없이 해드렸다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는 돈 한 푼 아껴 쓰라고 충고하고 명령하더니 뒤에서 이렇게 막 써대면서 지낸 거야? 어머,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야? 우리 식구가 당신이랑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어려운 친정 먼저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부모가 없어서 들어가는 돈도 없잖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면 나한테 돌을 던져. 아내는 제 전 재산을 마음대로 다 썼음에도 기고만장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전 이 상황이 미칠 듯이 화나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려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란 저에게 쇼크가 찾아온 거였죠. 뒷목을 잡고 버티던 전 눈앞이 흐려져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아내가 황급히 119에 신고를 해서 들것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하시더니 링거를 맞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췌장암이라는 결과를 전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며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바로 알렸어요. 자기야, 나 암이래. 췌장암 2기래. 뭐야? 암이라고? 이를 어째? 당신 그동안 건강 잘 챙겼는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아무래도 과거에 몸을 사리지 않고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돈 버는 데만 열중했으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은 거지. 큰일이네. 그래도 요즘 암은 쉽게 고친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우리 하던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야지. 내가 친정에 당신 돈을 쓴 건 미안하게 됐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냥 집을 팔라고 할까? 아니야, 내가 속이 좁았어.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과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봐. 미안해. 전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자 돈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얼마를 썼든 모두 이해하기로 했죠. 저의 췌장암은 2기였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술과 항암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암병동으로 입원 수속을 받고 8인실 입원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첫날부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제 옆에서 지켜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말이에요. 여보, 나 여기 못 있겠다. 환자들이 풍기는 악취가 좀 심하네.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오도록 할게. 당신한테 필요한 생필품도 좀 챙겨오고 말이야. 많이 불편해? 생필품은 그냥 1층에서 사면 되잖아. 나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좀 있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도 많은데 뭐가 무서워. 내일 아침 일찍 올 테니까 오늘 밤은 좀 혼자서 자. 그래, 알겠어. 자기야, 당신이 수술비랑 입원비를 좀 준비해줘야겠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까 부탁 좀 할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수술비? 알았어, 알아볼게. 그렇게 말한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내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오늘도 저 혼자 병원에서 지내라고 했답니다. 아내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감정이 식기도 전에 회사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회사 못 나오시나요? 어제가 급여일인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당장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님이 대신 상황 좀 전해주시고 당분간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창고에 박혀 있는 걸 전 직원이 알고 있어요. 다들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알겠어요. 제 몸이 좀 나아지면 위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안 좋은 소식까지 듣게 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이었죠. 천장만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박정민 씨, 수술은 나흘 뒤에 하도록 하죠. 긴장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무사하겠죠? 그럼요. 여기 입원한 환자들 모두 제가 수술했습니다. 다들 회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하튼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말씀해주세요. 나머지 설명은 간호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짧게 수술 날짜를 전하고 나가셨고 간호사가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는 수술비를 수납하라고 전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예 없었으니 당장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지은이랑 연락 되시나요? 지은이? 자네 마누라를 왜 나한테 찾아? 지은이 친정에 온 지 꽤 됐어.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이군요. 장모님, 제가 췌장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암 소식에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 지경이 됐어?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수술 받으면 나을 거야. 조만간 문명 가도록 할게. 장모님, 그것보다 제가 지금 좀 많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당장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지은이가 연락이 안 돼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수술비는 자네가 내면 되잖아. 잘 나가는 사업가가 나 같은 노인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장모님, 제가 지금 급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겐 듣지 마세요. 그동안 지은이가 제 돈으로 장인 장모님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처남 가게까지 차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지은이 마음대로 여기저기 제 돈을 쓴 모양이에요. 엊그제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텅 비어있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랑 빨리 연락해서 수술비를 충당해야 된다고요. 구구절절 설명했더니 장모님은 성을 내셨습니다. 지금 자네 돈을 우리한테 쓴 것 때문에 수술비가 없다는 소리라는 건가? 꼴랑 아파트랑 내 아들 족발집 하나 차릴 돈만 썼을 뿐인데 말이야. 자네 생각보다 가진 게 없었구만. 그런 줄도 모르고 내 귀한 딸을 내줬으니 억장이 무너지네. 장모님, 나중에 제대로 혼을 내주세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수술비가 시급해요. 나도 지은이랑 연락이 안 되네. 그러니 수술비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장모님, 그럼 장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야? 지금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겐가?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된 게 지 수술비 하나 마련 못하는 놈이 사이가 된 거야. 이 한심한 놈아. 네 똥은 네가 알아서 닦아. 그렇게 장모님은 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화를 낼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제 수술비가 시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작정하고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번호부를 살펴보는데 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봤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큰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하며 교류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처한 상황을 전하며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하나같이 사정이 힘들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도와준 거 기억 안 나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전화번호부를 계속 뒤지다 보니 오래전 저와 분식집과 전자담배 사업을 같이 했던 흥수가 보였습니다. 친구가 중국으로 떠나고 10년 이상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 전화를 걸었답니다. 흥수야, 오랜만이다. 나야 청민이. 그동안 잘 지냈니? 청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우리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었지? 그런데 네 목소리 들으니까 꼭 어제 만난 것 같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갑게 전화를 받아준 흥수는 제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었고 암에 걸렸다는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어쩌다 암까지 걸렸어. 너나 나나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도 재작년에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고 반년 이상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 그런데 아내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사회로 나왔지. 너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럼 지금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거야?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내가 친구 수술비 하나 못 내줄 것 같아? 내가 당장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인까지 다 해줄게. 여윳돈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봐. 그래 흥수야. 진짜 고맙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민아, 수술 잘 받고 쉬고 있어. 내가 조만간 한국에 갈 테니까 그때 보자. 할 말이 많다 친구야. 보고 싶다.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친구야. 흥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액의 돈을 제 계좌로 보내주어서 바로 수납창고로 가서 수술비를 냈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되자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그동안 못 본 화려한 옷과 구두, 명품백까지 딴판이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수술비가 시급한데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친구한테 빌렸다고. 나한테 수술비를 달라고? 내가 왜? 내가 당신 몸 아픈 걸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도 있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옷차림도 그렇고 안 하던 명품백까지 두르고 있는 게 꼭 딴 사람 같아. 왜? 난 이런 거 걸치면 안 되니? 시장에서 파는 천조가리만 걸치고 살아야 되냐고. 자기야,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알았으니까 진정해, 어? 그러자 아내는 명품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이것밖에 없어.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도장 찍어주길 바래.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당신 이제 완전 그지잖아. 암에 걸려서 비실거리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으니까 더 볼 게 없겠더라고. 완제품인 줄 알았는데 불량품이었으니 반납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난 현실주의자라 질질 짜면서 당신 옆에서 위로니 응원이니 이딴 거 못해줘. 여보, 지금 장난치는 거지? 당신 이럴 사람 아니잖아. 날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 그거야. 당신 돈 뽑아먹을 때나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더 두고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당신은 이 지경이 됐으면 대충 예상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래? 당신을 옆에 둬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여하튼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마음 정리해. 법원에 꼭 오지 못해도 대리인을 보내면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 내가 당신 대리인까지 구해뒀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여보, 이러지 마. 나한테 당신이 전본데 이혼을 하자니. 나 금방 완치될 거야.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당신도 내 능력 알잖아. 당신 능력이 알지. 그런데 당신 사업은 거의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려고? 미천도 바닥났는데 무슨 수로 복귀할 거냔 말이야. 나한테 괜한 기대하지 마. 난 당신 같은 고장난 불량품은 상대도 하기 싫어. 긴 말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혼자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마음대로 하고 살아. 아, 진짜?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당장 찍으라고! 아내는 제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른 말투와 행동이 제 머리를 쭈뼛 서게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전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사업이 망해가고 몸이 아프다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수술비 주는 게 아까워서 내 연락을 씹은 거였니? 아, 더럽게 말 많네. 그럼 더 빨아먹을 것도 없는 너한테 수술비를 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 그런 기대를 한 거야? 난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야.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네가 나 좋다고 해서 결혼해줬잖아. 나 같은 마누라 만나서 몇 년 잘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잡다한 말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도장 찍어. 내가 선심 써서 오늘 마음 편히 수술 받게 해주려고 찾아온 거라고. 이 기생충 같은 년? 모든 게 가짜였어. 내 돈을 보고 연기한 사기꾼이었구나. 지랄을 한다. 너 거울 안 보니? 주제 파악 좀 해. 나 같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평생 사니?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버릴 생각이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놈을 물었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중재벌이야. 몇 달 전 당신 사업이 주춤할 때부터 만나왔지. 미리 갈아타길 참 잘한 것 같아.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 같은 똥덩어리 옆에 붙어있을 뻔했잖아. 어쨌든 난 그 사람이랑 재혼해서 더 부유하게 살 생각이야. 이번엔 아기까지 낳아서 살 계획이라고. 나쁜 년, 내 피를 쪽쪽 다 빨아먹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뭐? 재혼을 해?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적이었어. 수수한 척, 검소한 척 하면서 내 돈을 다 뽑아먹고 버리는 게 작전이었니? 너란 년은 인두겁을 쏜 짐승이었어. 아우, 더럽게 떽떽거리네. 당신 입냄새 심하니까 주둥이 좀 다물어. 암에 걸리면 악취가 심하다더니 입에서 똥 끓인 내가 펄펄 난다. 할 말 다 있으면 그만 이혼 도장이나 찍어. 조용히 각자 갈 길 가자는 말이야. 그런데 어쩌지? 난 당신 좋으라고 합의 이혼 못 해주겠는데? 불륜으로 한번 끝까지 살아봐. 예상한 말이 나오네. 그럼 뭐 할 수 없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내 애인이 소송비랑 다 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럼 변호사 알아봐. 아내는 제가 비난의 말을 하려 하자 등을 돌리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미치는 줄 알았죠. 배신감에 휩싸여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간호사 둘이 들어와서 수술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복잡한 심경으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온몸에 붕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전하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를 버리고 상간남과 살림 차린 아내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힘든 치료를 버텨냈더니 몇 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퇴사하기 사흘 전 중국에서 친구 흥수가 저를 보러 찾아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하기도 했고 완치가 되어서 축하한다는 말도 전했죠. 너도 대단하다. 혼자서 암과의 사투라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그런데 이렇게 토사구팽을 당했으니 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그러게 말이다. 내 인생에 위기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 있네. 뭐 그냥 비싼 학원비 냈다 쳐야지. 친구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잖냐. 널 구해주려고 말이야. 우리 예전에 분식집에서 같이 일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환상의 콤비 아니었냐? 그렇긴 했지.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날 구해주겠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홍삼 사업 망하기 직전이라며. 그거 정리하고 나랑 동업하자. 내가 지금 중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거든? 여기저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네가 한국에서 유통을 좀 맡아줘. 중국산 김치라고 해서 다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청결하게 김장하는지 나중에 보여주도록 할게. 김치 사업이라. 좋아. 내가 지금 뭘 가릴 처지가 아니야. 가진 게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 네가 시켜만 주면 이 한 몸 바쳐서 대박을 터뜨려 볼게. 설아, 너 밤새워가며 일할 생각은 집어치워. 우리 이제 40대야. 몸서리면서 일해야지. 그렇게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홍삼 공장을 정리하고 김치 창고로 변신시켰습니다. 저를 믿고 남아준 직원 몇 명이 있어서 그들과 팀이 되어 흥수의 자본으로 마케팅을 하고 운송까지 직접 했답니다. 흥수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 실태를 살폈고 확장하는데 애를 써주었어요. 제가 도움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치 사업은 매달 매출이 우상향했답니다. 그리고 흥수가 저를 과하게 챙겨주어서 수익의 5%씩 남겨주었어요.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5개월 만에 300억대의 매출을 올려서 20억의 돈을 벌었으니 엄청난 처사였답니다. 바람나 도망간 마누라가 저에게 뽑아먹었던 만큼의 돈이었죠. 모든 일이 슬슬 풀려가는 가운데 이혼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계속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이혼 소송을 5년 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하며 차분히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말했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도망간 지 1년 만에 무슨 일인지 절 찾아왔어요. 화려한 치장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복장으로 왔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난 그렇지 못했어. 뭐야? 당신이 어떤 년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조신한 척이야? 당신도 참,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전에는 내가 잠깐 헷가닥해서 그런 거지. 용건이 뭐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지?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알고 보니까 사업가가 아니라 백수의 도박에 미친놈이었다니까? 사업 투자를 해달라면서 우리 부모님 집을 담보로 10억이나 가지고 톡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변비가 한 방에 해결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찾아온 셈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기꾼한테 돈을 다 뜯어먹히고 버림당했다는 거네. 야, 안 됐다 야. 경찰이 그 자식 잡긴 했는데 이미 도박이 모두 탕진하고 난 뒤더라고. 지금 감옥 가 있어. 여보, 그 자식이랑 나 깨끗하게 정리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소송 취하하고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그립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니까?
사기당하고 돈이 아쉬워서 찾아왔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나 암 걸렸다고 했을 때 뒤도 보지 않고 버렸던 거 까먹었냐? 게다가 내 재산도 싹 다 빼돌렸잖아. 난 소송에서 그 돈 다 돌려받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라.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10억을 사기당했는데 무슨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머지 5억 있잖아. 또 처남 족발집도 있고. 그거 다 내가 가져올 테니까 너나 네 식구들은 그지들 준비나 하고 있어. 그러자 아내는 혀를 차며 화를 내더군요. 야, 당신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치사한 남자였어? 나랑 같이 산 정이 있으면 그 정도는 그냥 줘도 아깝지 않잖아. 이봐,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말고 아끼라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암에 걸린 날 그렇게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이게 다 네 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저의 화건에 아내는 겁을 먹었는지 다시 꼬랑지를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그냥 좋게 이혼만 하고 끝내자고. 우리 집 재산은 빼앗지 말아줘. 니네 집 재산? 야, 그거 다 내 돈이야, 이 거지년아. 나한테 빨대 꽂고 빨아먹은 돈이 왜 니들 돈이냐? 닥치고 돌아가서 기다려. 니들 식구 모두 손가락 빨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아내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씩씩대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김치 사업의 매출은 계속 상향해서 제가 버는 돈은 한 달에 10억 가까이 되었어요. 친구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핀 거죠. 그리고 이혼 3차 공판날이 찾아와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그동안 아내가 제 통장에서 돈을 뽑아간 내역이 제가 아닌 아내가 몰래 한 짓이라는 걸 목소리 높여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처가의 아파트와 처남의 족발집 그리고 아내가 치장한 명품들과 외제차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제가 해준 거라며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처럼 판사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상간남과 살림 차린 것까지 증명이 되어서 저에게 가져간 모든 것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아내는 처절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에 나서는 저를 따라 나오며 울며 불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여보, 나한테 그 큰 돈이 어딨어. 제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어? 당신 요즘 사업 잘 된다며. 그러니까 위자료는 받은 셈 쳐주라. 응? 내가 왜 내 뒤통수를 후려친 네 년을 봐줘야 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네 부모랑 집부터 파는 게 나을 텐데.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권 요청할 거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걸? 그러자 아내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다니는 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두 손을 들고 싹싹 빌기까지 했어요. 돈이 이렇게나 무서웠나 봅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우리 친정 부모님 집 가져가면 식구들 모두 갈 데가 없어.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상황이라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위자료 안 받으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내 홍삼 사업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한 거잖아. 돈을 그렇게 가져다 썼어도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과거를 뒤바뀔 수 없는 노릇이니 미래도 바꿀 수 없지. 난 당신이 처절하게 죄지었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어. 아내는 오열하며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제 바지가장이를 붙들어서 곤란하게 했는데 변호사가 와서 뜯어 말리며 아내가 하는 짓이 일종의 협박이라며 경고의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절 놓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남이 된 전 얼마 뒤 전처에게서 제가 빼앗긴 돈을 돌려받았어요. 전처는 집과 처남의 가게를 팔아서도 갚지 못하자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처가 식구들은 4평짜리 원룸에 들어가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다네요. 다들 뭐하고 사는지는 더 들은 게 없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룬 전 흥사같이 중국과 한국으로 가며 일하고 있어요.
이혼 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처처럼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혼자 지내고 있네요. 그런데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사는 것도 제법 살만한 인생인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저와 전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